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강릉 시민 인터넷 건강 강좌에서 한방 강의를 하게 된 최원호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 갖게 되고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그 차이점은 동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먼저 동양의학을 설명하기 전에 동서양의 사고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준비했으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겠다, 그죠? 다시 해야. 동서양 사고의 구조와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5-6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사고의 차이가 있음이 확연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사고 차이는 철학으로도 동서양 철학으로 발전되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동양의학, 서양의학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분석적 시각과 종합적 시각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비교를 보기 위해서 꽃 모양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화면상 A라는 군과 B라는 군이 가운데 있는 꽃과의 그 연관성이 어떤 게 더 가깝냐고 했을 때 그림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잠깐 해 보시도록 하세요. A군의 꽃잎하고 B군은 꽃 모양이 좀 다르고 이런 모양이 있었을 때 결정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인들은 주로 가운데 있는 꽃과 A 꽃이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B군에 있는 꽃이 가운데 있는 표본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즉서는 A군에 있는 것은 대부분의 꽃 전체가 꽃 모양이 각각 틀리지만은 꽃잎이 해바라기와 같이 공통점이 한 3군데가 있다고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B군은 보면은 꽃 모양이 완전히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의 줄기를 보면은 공통점으로 줄기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그 줄기가 같다는 이유로 표본이 되는 꽃과 B군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하고 서양인의 이 분석하는 방법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에서는 같은 모양의 원기둥이 있고 가운데 있는 나무 원기둥과 화면상 좌측에 있는 플라스틱 원기둥, 우측에 있는 네모난 사각기둥이 있는데, 가운데 원기둥하고 이 관련이 깊은 것이 어느 쪽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 이 화면을 봤을 땐 당연히 저도 동양인인가 봅니다. 원기둥과 나무로 만든 사각기둥이 같은 것이라고,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과 거의 유사하실 거로 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이 그 플라스틱으로 있는 기둥하고 이 같은 원기둥을 같은 군으로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니까 서양인들은 주로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양이 같은 원기둥이라 해서 한 군으로 묶었고요. 동양인들은 내면의 그 나무 재질이 같다는 그 재질에다 중점을 두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면보다는 그 내면적 세계를 더 추구하는 것이 동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만큼 동서양의 사고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더 보실까요? 자, 가운데 학생이 머리가 짧은 가운데 학생이 둘 다 웃고 있습니다. 둘 다 웃고 있는데 이 학생이 과연 두 학생이 모두 다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실험을 했는데 서양인들은 이 학생은 두 그림 다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은 화면상 좌측에 있는 아이는 행복하다고 봐요. 또 하나 동양인은 우측에 있는 웃는 아이 얼굴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뒷 배경을 보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런 걸 봐갖고는 서양적 사고로 봤을 때는 개인주의가 발달돼 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주의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 동양인들은 비록 내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어떤 시선이 어떤가 이런 것을 상당히 염두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동양인은 어떤 상황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은 상황보다는 개개인의 판단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맨 위에 있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팬더와 관계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밑에 있는 바나나와 연계가 가까울 것 같을까요? 당연히 저는 바나나에다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던 서양인들의 대부분은 원숭이와 팬더와 연관이 더 깊다고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같은 동물이라고 봤다는 거죠. 같은 동물이고. 하나 동양인들은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어떤 이 관계 설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친척이라든가 형제, 자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 차이가 많이 큰데요. 마지막으로 좀 강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주제와 같이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요. 자동차가 뭐 우주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주선 같이 보이는 건데 앞에 있다고 표현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어떤 것이 앞이라고 생각하나요? 크게 보이는 차가 앞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것이 앞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 앞에 있는 것을 앞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대부분이 멀리 있는 쪽을 앞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사고로 그 아웃사이더 인식이라 하죠. 바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을 차트를 맨 앞에 거로 한번 돌려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화면을 지나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보면은 서양인들은 이 관찰자 중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하나 동양인들은 대상 중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을 봤을 때 동서양 사고구도 시각 차이를 보면은 서양은 좀 더 분석적으로 보고 동양인들은 종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서양인들은 외향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동양인들은 내재적인 어떤 그 근본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웃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 자체의 상태가 위주가 되는데 동양인들은 상황 위주,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상황 위주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팬더 원숭이 바나나에서 봤을 때 서양인들은 개별적 중심적 시각입니다. 개별적으로 동물과 허나 우리 동양인들은 연계적인 거로 본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관찰자 중심이냐 대상 중심이냐 이런 구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리처드 리베스에 의해서 정리한 건데요. 우리 동양인들은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 산을 바라보면서 숲을 보는데 서양인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숲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나무 종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가족 간에도 항상 이렇게 고맙다, 땡큐라는 말이 앞서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미안하다는 말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주로 말하는 중심의 사고, 동양인들은 주로 듣는 방식의 어떤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노자 사상 같은 데서도 봐도 노자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은 말이 필요 없다라고 득의 망언, 어떤 의미를 득하게 되면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할 정도로 노자 사상은 그 사색, 생각하고 전체를 보는 데 대해서 치중했습니다. 허나 서양은 주로 유명한 우리가 보면은 서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케네디라든가 링컨, 그다음에 처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중적인 어떤 토론과 이 토론에 의해 갖고 대중을 사로잡아서 지도자에 오르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양인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서양의 나와 동양에서의 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념이 틀린데요. 서양에서는 개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내라고 많이 표현해요. 나는. 근데 동양 우리 주위는 우리 주로 얘기할 때 입에 많이 열죠.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친구, 우리 동료, 우리 회사, 우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양은 사고방식은 개인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서양인들은 특히 자신들을 상당히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존재로 여기고요. 동양인들은 집단 중심의 그 사유로 인해 갖고 자기를 좀 평범하고 원만한 주위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조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혼자인데 우리 엄마, 또 다른 누가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것이 어떤 이런 집단 중심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몇 번이나 재혼을 하는지 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흠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연애라든가 이혼을 몇 번 했다든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변화하는 이게 국제사유가 되고 교류가 있고 인식의 차이 변화해서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쪽보다는 훨씬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사고방식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 개개인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남의 시선을 잘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한국 뉴스와 미국 뉴스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기자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큰 교통사고가 났다. 수학여행을 하던 버스가 사고가 나갖고 학생들이 좀 많이 다쳤다 하도 대서특필되는데요. 대서특필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의 뉴스 경향을 보면은 이 자동차가 언제 사고가 났고 학생이 다쳤고 지금 어느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 중이다. 사고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만들어진 차가 몇 년도이고 다리는 언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운전기사가 평소에 성향이 어땠고 또는 심지어 전날에 술을 먹었는지 또는 주위 친구들과 사이가 어떻든지 평소에 도박이 있었다든가 전날에 부부가 싸웠다든가 이런 잡다한 모든 이런 관계되는 것을 모두 다 끌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에 있어서 나라는 개념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우리 개념하고는 확연하게 차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중에 학문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의학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동서문화의 이런 우리 의식의 차이가 문화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동양은 육체적인 어떤 균형 건강에 치중했기 때문에 수행이라든가 무예를 발달시켰어요. 참선이라든가 무예. 그래서 스스로 혼자 다스리면서 기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서양은 육체 강화 건강을 중시하는 스포츠라든가 격투기, 보디빌딩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국 전통 무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련 이런 거보다는 혼자 어떤 무예를 나타내서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 이런 경향이 많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두 사람이 붙어서 우열을 가리는 이런 승패 의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도 동양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뭐 다들 볼펜이나 뭐 글을 쓰는 것이 컴퓨터 같은 걸 쓰지만은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봤을 때 동양은 글씨를 쓰는 그도 좀 우리가 순천적,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에 이렇게 따르는 순리에 따른 굽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붓으로 씁니다. 붓은 휘어지죠. 붓은 그래서 휘어지면서 유연성이 있고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만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처음에 펜이 금속이 없을 때도 날개의 깃을 딱딱한 부분을 이용해서 날카롭게 그것을 우리가 역천도라 합니다. 어떤 순리에 반하는 이런 날카로운 펜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정복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동양인들은 거기에 반해서 순응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글씨를 쓰는 방향도 보면은 이 동양인들은 우리 옛날 한문책이라든가 우리 한의학 서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글씨가 하늘천 따지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위에서 하늘로 상에서 하라는 이것은 뭐냐면 계층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계층간을. 하나 서양 사람들은 펜으로 글씨를 쓸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으로 씁니다. 이게 그것은 뭐냐니까 계층 간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저는 반대죠. 반대로 이 톱질을 할 때도 봐도 보면은 동양인들은 내 쪽으로 당겨 톱질을 해요. 나의 쪽으로. 허나 서양인들은 외향적이에요. 바깥쪽으로 밀어서 톱이 나갑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에 보면 톱 모양도 전혀 다른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사고에 따라서 오랫동안 어떤 습에 나타나는데 이런 동서 문화의 차이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데 또 하나 보시죠.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셈을 셀 때도 보면은 우리는 동양인들은 손가락 안으로 구부려요. 손가락을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데 서양인들은 주로 바깥으로 펼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주먹을 피면서 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양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동양인들은 음적이다, 정적이다. 서양인들은 좀 동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주소를 쓰는 것도 우리나라는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이렇게 쓰지만은 서양인들은 반대로 쓰죠. 동네 쓰고 시 쓰고 맨 마지막에 나라를 쓰는 이런 동서양의 반대. 그다음에 어떤 수를 셀 때도
우리가 카운트할 때도 어릴 때 물속에 들어갈 때도 보면 하나, 둘, 셋 하면서 뛰어드는데 외국 애들은 3, 2, 1 하면서 뛰어듭니다. 이러한 방법은 완전한 차이를 두게 되고 또한 의복에 있어서도 우리 한복은 꽁꽁 싸매요. 여성분들 보면은 우리 한복이 가슴 위에서부터 옛날 보면은 꽁꽁 싸매가지고 누가 날씬한지 뚱뚱한지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아주 좋은 한복이죠. 근데 양장은 노출을 강조해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양장이 잘 안 맞는 거로 봐도 될까요? 또한 우리 동양인들은 돈을 쓸 때도 보면은 지폐를 쓸 때도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당기며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당기며 세는데 서양인들은 지폐를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세죠. 영화 같은 데서도 봐도 이렇게 바깥으로 셉니다. 이런 것이 또 거주 문화에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우리 동양인들은 가능한 땅하고 가깝게 살려고 온돌 위주의 땅바닥에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침대 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보면은 주로 아직까지도 밑으로 많이 하지만은 서양인들은 좀 침대 생활이라는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주거 문화에 있어 가지고 캘리포니아 같은데 아주 부촌에 같은데 가면은 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고 아주 좋은 집이 많고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집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좋은 집들이 서울 같은데 보면 대부분이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낮은 지역에. 그다음에 그 금호동이나 예전에 보면 개발된 아주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그 빈촌 이런 데 보면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달동네라 하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동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여기서 보면은 동양과 서양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 한문과 영문을 보더라도 한문은 글자 하나가 어떤 의미, 상형 문자지만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글도 보면은 우리 언어도 보면은 하나의 말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의미를 갖죠. 전라도 사투리에 보면 거시기 이것은 뭐 100몇 가지 넘게 아마 나타날 겁니다. 거시기 하나만 가지고도 다 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가 사찰과 성당을 보더라도 우리 사찰은 대부분이 자연 친화적으로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연과 공생하려고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고 어떤 인공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강릉에도 있죠. 여기 예전에 그 지금 강릉에 있는 그 갑작스레 제가 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오래된 사찰처가 다니기도 한 사찰인데 거기가 보면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절을 이렇게 붙여서 지어서 자연하고 이렇게 친화적인 이런 거 있지만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은 아주 도시에 있으면서도 규격적이고 인공적인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음에 종교 면에 있어서도 보면은 이게 불교인 부처와 그리스도 쪽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물로 되어 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자연 순응적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으로서 절대적인 거죠. 이 종교도 보면은 동서양의 발생의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5대 종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이슬람 이것은 서양적인 종교로 보게 되고 불교와 힌두교는 동양적인 종교로 보게 되는데 서양 쪽의 종교는 그 발생지가 상당히 척박하였습니다. 사막 지역이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유일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저의 사견으로 봐도 되고 또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절대적인 어떤 유일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유일신이 있고 그 교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탁탁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법적입니다. 천당과 지옥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와 힌두교는 보면은
다 신이에요. 절대적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 발생지가 아주 풍요로운 옥토라든가 물과 이런 지역에서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도전적인 것보다는 자연 순응하다 보니까 종교 자체도 자연에 이렇게 순응한 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동서양의 철학자의 대표자라고 하는 노자와 소크라테스, 동양은 일반적인 포용적인 것을 존재 위에 이렇게 노자 사상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계율이라든가 딱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동서양 철학의 이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이게 사고 기준을 잡아주는 학문이거든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철학이 학문으로 이게 확고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동양은 철학이라고 딱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은 종교와 철학이 융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종교를 띄우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허나 서양은 철학과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그 기준이 자연과 이 자연을 극복해 싸워 이겨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인간 주도로 살아가는 사고 구도로서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동양 철학은 이에 반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고로 구도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의학, 한의학도 보면은 인간은 소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어가지고 사시사철이 있듯이 인간에도 보면은 체질적으로 사상이 있게 되는 것이고, 허나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하면은 호모사피엔스 린네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이 해부학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해부를 통해서 서양의학은 아마 해부학이 없었다고 하면은 발전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부가 기초입니다. 구조적인 면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동양 철학은 이 동양의학, 특히 한의학은 구조적인 면이라고 왜 예전에 해부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부를 하고 해도 구조적인 면보다는 그 순기능, 자연과 더불어 하는 기능면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혈, 정, 기, 신 이런 쪽에 의미를 두고 인체에 있어서 기혈순환, 경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됨에 따라서 외적에서 안을 바라보는 이런 진단법.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관형찰색, 바라보고 형태를 보고 냄새를 보고 얼굴의 색깔이라든가 또는 진맥을 통해서 오장육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진단 내리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혹자는 그러면은 5,000년 전의 방법이나 지금이나 한의학은 발전된 게 없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서양의학은 해부학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10년 전에 옳던 이론이 지금은 옳지 않아서 쓰이지 않는 기술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없어지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학문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동일한 얘기인데 그 서양 철학은 그 인간 중심 사고로서 인간이 처한 외적 세계를 인식 기준을 이제 기준 삼아 가지고 객관적인 지식 확립을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은 자연 중심 사고로서 이 사물에 대해서 자생 영향, 그러니까 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한의학에서는 보면은 내 몸이 건강하게 되면은
병이 면역력이 크고 이러면은 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급성기의 열병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도 있죠. 그러나 서양의학은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발달이 많이 돼요. 검사, 혈액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수술 이런 해부학 위주로. 허나 그 검사 데이터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단점이 있게 되고, 동양의학은, 우리 한의학은 주관적이다 보니까 보는 의사들마다의 진단법이 다를 수 있다는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서양 의학의 그 인식 방법이 있어가지고, 서양 철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표에 있듯이 그 이원론 쪽입니다. 이게 대립이 돼요.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동양 철학은 보면은 총체, 이렇게 뭉그려서 아까 산을 보듯이 총체적으로 봐서 교감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그러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뭐 해와 달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을 총체적으로 보려는, 환자가 오게 되면은 환자를 볼 때도 복통이 나타나서 온 환자가 그 복통을, 병명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복통을 유발하는 그 원인을 찾는 데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복통이 나타나도 환자에 쓰이는 약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배가 차서 아플 수도 있지만 속에 염증 때문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허나 서양의학에서는 복통하면은 대장이나 복직근의 경련으로 보기 때문에 진통제라든가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 철학의 성격. 서양 철학의 성격은 보면은 추구 형태가 객관적인 이 객관적인 것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구 중심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의문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 쪼개고 분석하는 방법이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분석을 자꾸만 나눕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를 봤을 때 이건 뭘까 나누고, 현미경이 발달돼서 그것을 나누고 해서 분자, 원자, 이제 핵 이렇게 나눠요. 그러나 동양 철학의 성격은 보면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주체적인 실천이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는 탐구 관심이, 우리가 이것은 서양은 왜 그럴까가 아니고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행해짐에 있어 갖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동양 철학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을 보게 되면은 나누고 보다 보면 분자에서 또 나누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무의 사상이 된다. 무. 나누고 계속 쪼개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성이나 내면적인 인격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우리가 해부적으로 나누고 보면 나중에는 인간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뭐 어떤 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산소의 어떤 그런 융합체. 그렇게 보면 모든 인간은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사람은 똑같다고 라는 어떤 이게 모순된 결과에 다다를 수가 있어서, 서양의학에서도 보면 요새 하버드 같은 데는 대체의학이라고 하여서 한의학을 도입해서 서양의학의 치료가 안 되는 부위, 암치료 후유증이라든가 난치병, 피부병이라든가 이명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동양의학을 대체해서 거기에서 얼터네이티브 메디슨이라 해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자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동서양이 이렇게 융화돼 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지금은 현 시점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볼 때 그 공자의 우리
학습 자세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공자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공자님이 나이가 전국 시대 때 다 많은 제자를 데리고 명성을 얻고 길을 걷고 있는데 두 조그만 아이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언쟁이라기보다 애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가시다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으니까 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니까 공자님인지 모르겠죠. 할아버지,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낮에 저하고 가깝나요? 아니면은 해가 뜰 때 저하고 가깝나요? 하고 이제 공자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해죠. 공자님, 저는 해가 뜰 때 저하고 가깝다고 봅니다. 공자님이 무심코 물어요. 왜 그러냐? 해가 뜰 때는 해가 크게 보이고 해가 다 떠 있을 때는 해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죠. 공자님이 그래, 너 말이 옳아. 네가 옳다. 그리고 딱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공자님 옷을 딱 잡으면서 공자님, 할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래, 너는 네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가까워요. 뜰 때는 추운데 해가 다 공중에 떠 있으면 더워요. 불이 가까이 오면 덥듯이 해가 가까이 있으니까 덥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또 그 얘기도 들으니까 뭐 그 정도의 아주 위대한 공자니까 아이들에게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래, 네 말 옳다라고 또 가려고 하니까 두 아이가 그럽니다. 둘 다 옳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자가 무릎을 친다고 해요. 이건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사고, 이것이 오도일지관지다. 논어에서 나오네. 도는 전체적인 관념수의 하나의 논리로 모든 것이 관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얘기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거예요. 동양 사상으로 봐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원칙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상을 달리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고하고 정진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태도는 개별적 인식에서 일반적 지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통틀어서 사고를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이 지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동서양 의학을 이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도표화했습니다. 서양학은 외향적 구도이고 좀 객관적이고 타율적 구도이면서 걔들은 보편주의면서도 객관주의다. 또 시공간적인 인식이 있고 직선적인 구도이며 그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딱딱 나누는. 그다음에 상대의 차별에 주안점을 둡니다. 너와 나. 남을 배려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이게 나쁘고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면은 서양식은 스테이크가 칼, 포크가 나오고 물론 스푼도 나오지만은 스테이크가 티본 스테이크가 그대로 크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원하는 만큼 알아서 쓸어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칼로. 그런데 중국집에 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것이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보면 고기가 이렇게 잘게 썰어져서 튀겨 나왔어요. 배려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먹으라는 거거든요. 음식 문화를 보더라도 스테이크는 내가 알아서 잘라 먹으라고 주고, 동양에서는 이 보면은 탕수육 같은 음식은 보면은 이것도 어디서 사고에서 나오는 거겠죠. 덩어리가 아니고 잘게 해줘서
남을 배려하게 해서 그냥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어느 집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인식으로 인해 갖고 여름철이니까 당연히 더울 줄 알고 우리가 찬물에 얼음을 띄워서 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치아 이상이 있다든가 또는 어떤 질환이 있어서 찬물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대접받는 이 동향이 있지만은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서양에서는 꼭 뭘 물어본다고 그래요. 뭘 물어본다. 그래서 보면은 찬 거 먹을래, 더운 거 먹을래.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지금 항공기 같은 데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차나 커피를 묻고 그다음에 찬 거 뜨거운 거 묻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면은 어떤 서양적인 어떤 구도로 보여집니다. 또 그 서양은 강력한 어떤 힘에 걸리기 때문에 일방적인 힘으로 인해서 상대성 원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반면에 동양학은 우리가 자생구도 이것이 뭐냐 우리 한의학에서도 내 몸에 있는 자력을 키워서 질병을 이겨내려는 게 강하고 서양에서는 외향적 구독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 곰팡이,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을 그 자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양은 자생구도니까 내 몸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양은 주체적인 자율구도고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시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초월한 개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적인 군임이고 초이성적인 구도다. 그다음에 상대와의 조화의 주안점을 둬. 상대편하고 이렇게 조화되는 것을 상당히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고향 강릉, 제 고향 강릉에는 개가 상당히 많아요. 친목개.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일 많은 곳이 안동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데서. 그러니까 남의 눈, 시선 이런 거 아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강릉에서는 뭐 잔치집이라든가 상가집에 갔는데 문어가 안 나오면은 매했다. 강릉말로 매했다. 문어라고 안 하죠. 문해. 문해가 없으면 그 집은 매했다. 또 편육도 좀 나와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하고 좋아하고 남의 의식을 많이 하는 그게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이 있지만은 또 남의 의식을 하다 보니까 내 주관대로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는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면 개가 잘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개를 하다 보면은 10명 정도 나가는데 바빠서 한두 명이 못 나오신대요. 그러면 그날 개원들이 모여서 안 나온 사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사람 계속 흉을 본대요. 돌아가서 안 나오다 보니까 개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왜? 안 나가면 내 욕을 하니까. 그래서 개 모임이 아주 잘 된답니다. 우리 강릉은. 그래서 앞으로 개 모임 하실 때는 반드시 나가시고 안 나가실 때는 내 욕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농담조로 지루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이게 어떤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은 참 편안하게 강의가 되는데 차트만 올려놓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동서양 이제 학문 차이를 이끄는 어떤 근원이 있게 되는데요. 이 근원을 보면 도표를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다른 환경에서 학문이 발달이 하나는 분석적으로 하나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발달됐어요. 분석적이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수술이 발달돼요. 조금 째고 이렇게 하나 동양에서는 이게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 한의학에서는 침구학이라 하죠. 침술. 침구학이라는 것은 경락이라 해서 두통이 머리가 아프더라도 손이나 발에 침을 놓게 되고 또한 황달이 오더라도 다리 쪽에 침이나 복부에 침을 놓게 되고 하는 어떤 총체적 시스템을 가리는 이런 학문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 학문의 발달은 생태 환경이라든가 경제 환경, 문화
정치적으로 모든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서양은 이 그리스가 대표적인데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되었고 우리 동양은 대표적인 이제 중국이 예전에 어떤 동양 문화의 중심이었으니까 대륙 쪽에서 발달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서양은 해운 활동을 하다 바깥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 상업 도시가 많이 발달됐고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개방되고 어떤 민주주의 토론을 중시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론 위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은 대학교의 수업이 거의 토론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토론으로 랍비라든가 이런 보면은 대부분 토론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 동양 쪽에서 보면은 계층 간의 어떤 봉건적 사회, 그러니까 계층이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급주의가 되는 거죠. 계급주의가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그 인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뭐 불만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또 사회를 꾸려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불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은 농사 활동의 위주고 촌락 공동체로 발달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좀 고립이 되어 있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학문 환경은 동양학은 주로 사색을 합니다. 사색. 그리고 어떤 것을 논증하기보다는 추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론을 보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실행 논리가 많이 발달되고 그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유동성 있고 유연화가 돼 있죠.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럼 동서양에 누가 옳은가 나쁜가? 그것은 뭐 옳고 나쁜가?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병원을 갈까 한의학 어떤 것이 더 뛰어날까? 이런 것은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은 한의학과 서의학은 둘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흑백 논리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동서의학의 어떤 대립적으로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태리라든가 프랑스, 영국 이런 데를 가보면은 침구 의학에서 침구학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융합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 있고 미국도 보면 대체의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의학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유독 중국만 하더라도 보면은 의학이 지금은 환자를 볼 때 양방을 전공한 양방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이렇게 진료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제가 수련을 한 심장내과 이 중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양한방이 같이 치료하는 것이 치료율이 훨씬 높습니다. 경동맥이라고 우리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큰 경동맥이라고 목 부위에 있는데 이 경동맥 경화라든가 경동맥 경색증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빨리 이 경동맥을 교환 치유해서 수술을 하게 되게 되면은 후유증 없이 완치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뇌혈관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양방적으로는 혈전용해제라든가 이런 걸 써도 잘 안 듣습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약물 자체가 뇌혈관문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 잘 통과를 못해요. 그 합성의약품의 구조상 하나 자연계에 있는 약물의 구조는 3급 아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문을 잘 통과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풍은 한방에서 잘 고쳤던 이유는 뇌경색인 경우입니다. 이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직접 약물의 효능이 지도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왔을 때는 제 바람은 국립병원 같은 이런 경우에 양한방이 공존해서 두 의사가 환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도 빨리 건질 수 있고 후유 장애가 또 훨씬 줄게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잘못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양한방이 나눠져 있는 아마 유일하게 중국은 같이 이거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데
그 한의학의 종주국이라고 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수술이라든가 교통사고, 응급상황 이럴 때는 서양에게 훨씬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수술법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데 이 백신의 고마움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이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보면은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반에 소아마비 친구들이 한둘이 꼭 있었어요. 또 동네에 보면 이제 꼼보라고 하죠. 천연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디 학교를 가도 그렇게 보기 힘든 것이 다 백신의 역할 덕분이거든요. 태어나서 예방 접종을 해서 평생 동안 그 병에 대해서 해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도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단 이 백신이 자리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검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전시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하지만은 이 어려운 코로나 종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한의학은 뛰어난 점이 제가 환자를 보면서도 그런 걸 느껴요. 병원에 가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대표적인 것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불안신경증, 그다음에 산부인과 쪽에서 검사상 이상이 없는 불임증 환자, 그다음에 생리통 환자, 그다음에 아토피, 건선 이런 경우에는 검사상에 별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상당히 괴로워요. 이것은 뭐냐니까 내 몸에 있는 자생적 구도, 인체에 있어 갖고 내 몸을 만드는 전체적 시스템을 만드는 이 구도가 거기에 어떤 이상이 규율이 어긋나서 지금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이럴 때는 한방 치료가 훨씬 뛰어나고 우월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어떤 누가 옳은가 이런 질문은 제가 이런 타이틀을 만든 것은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서양의 이분법과 동양의 음양법, 뭐 이분 동양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음양도 보면 이분법으로 나눈 것 같지만은 사실 음양은 서양의 이분법은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검냐 희냐. 동양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인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태극기를 보게 되면은 태극기가 미국 사람들이 태극기를 그렸다고 하면은 원에다가 칼로 자르듯이 반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잘랐겠죠. 하나 우리 태극기의 모양은 보면은 태극도 모양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휘어서 그것은 뭐냐 하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융합해 갖고 변한다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글씨에서도 봐도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언덕에 해가 비치지 않은 그늘진 뜻을 나타내는 그런 글씨입니다. 언덕구에 이제금자에 또 운이 붙은 이런 글씨인데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나 이 음이 서양 쪽으로 봐서는 계속 음은 아니지, 그죠? 해가 들다가도 해가 지면 음이 되는 거고 해가 비치면 양이 된다는 것이 음양법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그 한문 글씨를 봐도 보면은 언덕구 좌측에 있는 언덕구 글씨에 날일자에다가 밑에 그 계단을 뜻하는 재단이 있는데 그것은 재단 위에 해가 뜨는 모양이거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비치는 면.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있고 따뜻하고 역동적이고 남성적이고 뾰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양이라 하고 축축하고
서늘하고 차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양 이러면 우리가 남녀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남자라고 해서 다 용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남자지만은 아주 섬세하고 여성 같은 남자도 있고 여성이지만은 아주 우람하고 기운 세고 이런 여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흑백의 개념이 아니고 섞여져 있는 가운데 어디로 더 치우쳐 있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이분법과 동양의 음양법이 모두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볼까요?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학은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반쪽짜리 학문이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은 피라미드를 위에서 공중에서 보면 사각형이에요. 근데 한면에 보면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피라미드를 위에서 본 사람은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옆에서 본 사람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본의 본질은 같은 것이죠.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가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따라서 우리가 가치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 다 틀리다. 그래서 서양학, 동양학이 다 반쪽짜리인 거와 마찬가지로 양방이나 한방이나 모두 다 완성된 의학이 아니고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저의 소견은 이것이 융합이 돼서 치료를 해야 된다. 모택동이 주관했던 흑묘백묘론에 저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흑묘백묘론은 뭐냐 하니까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이런 뜻이거든요. 질병을 치료하는데 양방이면 어떻고 한방이면 어떻습니까? 잘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해서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학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철학 동양에서는 비우는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데서 그 주안점을 둡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우리의 유불선, 삼교에서 행복론은 자연 어떤 중심으로 있어서 내부 자생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비워내는 욕심을 비워내고 이랬을 때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보는 거고 철학이 핵심인데 비해갖고 서양 철학은 대변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행복론은 그 체험, 지식을 채우고 외부 의존적 철학에서 완성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차이가 많이 큰 거죠.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인들이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우리는 코끼리만 보는 게 동양인들은 코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 주변 환경을 다 봅니다. 숲도 보고 바닥을 보고 제가 뭘 먹고 있는지 그 코끼리가 상처가 이 코끼리에 있는 나무, 숲, 하늘, 환경 이걸 다 봐요. 그러니까 같은 호랑이라도 철장 속에 서커스단의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는 불쌍해 보이는 것이고 야생에 있는 호랑이는 무서운 것이고 차이가 있게 되는데 서양인들은 볼 때 호랑이만을 봅니다. 그들의 시각은 저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 있어서 어떤 그 구조적으로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들은 우리가 그 얘기는 어떤 총체적으로 전체를 본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서양 사람들은 딱 그 호랑이나 이런 코끼리를 딱 띄어서 그것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분석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몸에 있어도 우리가 한의학은 환자를 보면 전체를 봐요. 이 사람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평소의 습성,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이 진단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자를 딱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뭘 주로 봐야 되냐 하니까 혈액검사 수치, 소변검사, 엑스레이, MRI 이런 위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한의학은 우리의 가치는 동양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한의학은 동양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하기 전에 동양학에 많이 돼서 그 동양학을 잘 이해하고 동양학적 사고방식으로 했을 때 이 한의학이 발전하고 올바른 한의학 방법으로서 그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뭐냐? 들어보면은
인체가 가진 내 몸의 자생력을 쫙 끌어내서 건강을 관리하게 하는 학문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감히 단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화면 한번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동서양의 차이에 따른 어떤 그 양약과 한의학이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바라고 싶은 것은 환자 치료가 가장 목적인 우리 의학은 융합이 돼야 되고 보완점을 서로 보완해서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보고 이런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1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강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